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일단 미국에서 대거 쏟아졌던 경제 지표에 집중을 하면서 나름 글로벌 증시가 V자 반등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번 주에는 굵직한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이사님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실까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8월달 이제 후반 시작된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해리스 후보가 이제 컨벤션 효과 때문에 8월 내내 네.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었고 또 실제로 그 미국 미디어들이 대체적으로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에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다 보니까 해리스 관련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린 에너지 섹터, 뭐 태양광이 됐든 뭐 풍력이 됐든 네. 또는 이제 또 그 전기차와 관련된 쪽도 많이 빠지기만 하다가 좀 반등을 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해리스의 효과 자체는 컨벤션 효과는 사실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끝으로 피크 아웃이 될 것 같고 이 다음부터는 네. 실제로 정책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정책보다는 좀 그 사람 특유의 그 개인 플레이, 네. 독설 독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9월에 있을 이제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이 해리스 트레이드 쪽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보는 쪽에서는 요번에 그 해리스가 발표했던 정책 가운데서 그 인플레 억제하고 삶을 좀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 가격을 갖다 제한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음식료 주식들이 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보다는 저는 그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오히려 누가 돼도 자유로운 쪽에서 좀 포커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방산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네. 그리고 하나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조선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 어디가 되든 모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공통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함께 공유를 해주셨고 사실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어떻게 보면 한풀이 꺾이고 최근에는 이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친환경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연결해서 2차 전지까지 우리가 좀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해리스의 승리가 될 것 같은데 해리스가 당선되면 2차 전지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까요? 일단 우선 대전제는 네. 정책 자체만 놓고 보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게 2차 전지 전기차에 유리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에 앞서 가지고 사실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 앞서 가지고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최근 논란이 됐던 경기 침체 이슈입니다.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된다고 그러면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자동차라는 내구재 자체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덜 팔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체크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고 뭐 화재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되게 심각하죠. 왜 심각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사는 주거 형태가 보면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밀집돼 거기다가 있으니까. 예, 아파트가 많은 데다가 요즘은 지상 주차장 거의 없고 그렇죠. 지하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더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국한된 뉴스라고 보시면 맞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보면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슈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좀 일으킬 수 있어요. 일단 화재의 빈도를 떠나가지고 한번 불이 나버리면 이게 폭발이 되거나 네. 이제 열 전도율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갖다 위축시킨다라고 보는 거는 그냥 우리 시각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전기차의 어떤 성장 자체, 메커니즘 자체가 최근에 보면 미국도 7월 달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경기 침체 노이즈하고 무관치 않다. 최근에 보시면 오늘 이제 발표났던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지난주에 이제 증시를 좀 달궈줬었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넘어서 가지고 1% 성장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열어보면 자동차 그 할인 판매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현재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식을 사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가 아니라 연초부터 보시면은 조금씩 사들어왔었어요. 그거는 공매도 상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빈집 효과,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포비아, 국내와 또 해외에서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전기차 포비아를 영어로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화재에 대한 게 전기차 포비아라면 해외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네네, 현상이 맞습니다. 전기차 포비아라고 네네.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와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 좀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인지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는 거의 상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이제 닐 카시카리 매파로 분리되셨던 분조차도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이제 해야 되는 쪽 그쪽으로 방향을 이제 전환을 하신 걸 봐가지고는 분명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보면 사실은 지금 경기에 대한 논란 또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연준보다는 한국입니다. 일단 내수 경제가 침체가 돼 있는 건 맞는 네. 얘기고 지금 우리 한동안 좀 이제 금리가 조금 완화되고 하니까 잠잠해진 것 같지만은 PF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린 게 없어요.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건 서울 지역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인 거고 네. 실제로 지금 이런 PF 리스크라든지 또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그 TMF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연쇄 그 디폴트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금리 인하가 상수가 됐고 또 원화 강세가 안 나오다 갑자기 어떻게 크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100%라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이번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했던 만큼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시사해 주셨고 그렇다 보니까 달러가 요즘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 전망이나 앞으로의 증시 영향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어저께 원화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찾지를 못해가지고 다들 엔캐리 얘기도 또 나오고 네.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사실 어저께 엔화보다 원화 강세 폭이 더 썼어요. 컸어요. 달러 대비로 보면. 네. 근데 이제 종합해서 보니까 그 이머징 마켓 통화, 기타 통화라고 분류될 수 있는 통화의 어떤 가치가 상승했었던 측면에 비해 가지고 원화가 그동안 좀 저평가받는 구조였었다는 거죠. 왜? 거기에 사실 부응을 못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화가 160엔을 넘어갔었던 게 140엔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146엔 정도 와 있는데 원화는 지금 1360원, 70원 하던 게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옆으로 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상. 그게 어저께 저평가 요인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마침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물량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 봐도 연준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상수가 된 상황인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급하게는 안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물량들이 많아지게 되게 그러면 달러의 약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베팅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 과하게 좀 빠진 측면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원달러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마찬가지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강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 함께 주셨고 좀 증시로도 시각을 돌려서 함께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는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실어주지 못했는데 간밤에 또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했던 부분은 오늘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월가에서 또 간밤 나왔던 전망치를 보니까 지금
V자로 반등해주긴 했는데 W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측했었던 부분보다 빨리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일본 엔화 강세 때문에 이제 우리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또 미 증시가 또 세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미국 증시도 보면은 경기 선행 지표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 시그널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침체라기보다는 후퇴 시그널. 네. 그러면 그것보다 이제 반등을 나왔던 건 또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닐 카시카리 같은 매파조차도 이제 거기에 동의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반등을 준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그 반도체 지수 QQQ라고 하나요? ETF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크게 실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회복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갑자기 경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금리를 앞으로 세게 인하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은 거의 별로 없잖아요. 지금 네. 봐서는 여전히 미국은 건재하고 그렇죠. 그에 비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9월 들어가서 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또 납세의 달 9월 15일 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저는 급반등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상단이 좀 막히는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은 FOMC 전까지 만약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네. 주식을 조금 싸게 살 기회가 될 것 같고 거꾸로 주가가 조금 지금 지수에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차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의 급락과 일주일 동안의 급반등, 말 그대로 V자 형태를 띠면서 글로벌 증시가 현재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또 증시가 선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단은 막힐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또 횡보가 이어질 수 있고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회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요즘 중소형주, 특히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해서 중소형주에서 52주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체감하기로는 증시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나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의 주도주에서 수급이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야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간다라고 또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투탑의 앞으로의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 업황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HBM 같은 경우도 여전히 쇼티지 상태고 삼성전자가 HBM3 퀄테스트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제 수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급 과잉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플러스가 될 부분이 있는데다가 HBM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8단이잖아요. HBM3가. 네. 근데 이걸 12단으로 이제 교체하는 내년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웨이퍼 투입량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D램 쪽, 레거시 제품 쪽은 지금 설비 투자도 별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웨이퍼 투입이 그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측면이 되다 보니까 D램은 쇼티지가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업체들 대비해서 네. 하방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캐파 증설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D램이나 낸드 쪽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좋아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쇼티지가 더 많이 날 거라고 지금 트렌드포스라든지 여타 업체들이 다 이제 리서치 기관들이 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걸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상방으로 길은 열려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자체가 일단은 저는 9월 중순까지는 좀 갇힐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그 이후에 이제 방향을 좀 모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지수단도 9월 중순까지는 일단은 박스권 횡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사님과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